미국에서 15초마다 주택 강도가 발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매일 약 4,800건의 절도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신고된 모든 사건의 13%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보안은 심각한 문제예요. 농담이 아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집을 요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나쁜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귀중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보안 시스템이 없는 집은 침입이나 도난을 당할 확률이 300%나 높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설치를 꼭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안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요구사항, 원하는 보호 수준 및 예산에 가장 적합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결국 전문 설치와 DIY 설치라는 두 가지 옵션으로 귀결되죠.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봐요.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은 전문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장기 계약이 체결됩니다. 전문 시스템에는 수수료가 부과돼요. 그러나 회사는 계약 기간 동안 비용을 분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 장비 비용이 저렴해요. 전문 설치를 결정하면 먼저 보안 평가를 수행하고 모든 옵션을 설명할 수 있는 숙련된 기술자와 약속을 잡아요.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게 보고하여 장비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장기간 튜토리얼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매뉴얼 페이지를 읽는 대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설치된 보안 시스템은 계약 약정 조건으로 인해 특히 임차인인 경우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임차인은 아니지만 예산이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DIY 설치가 유용합니다. DIY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전문적으로 설치된 시스템의 평균 모니터링 가격이 월 5만 원 정도인 반면 이 경우에는 월 2만 8천 원 정도라는 점이죠. 또한 DIY 시스템에는 설치 비용도 없어요. 하지만 이 옵션을 선택하려면 더 높은 초기 장비 비용을 예상해야 해요. 또한 DIY 홈 보안 시스템에는 부적절한 장비 배치와 전문가가 발견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 누락의 위험이 따릅니다. 결국 시스템을 선택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집과 동네에 맞는 사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도둑의 34%가 집에 침입할 때 현관문을 이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문이 충분히 튼튼하고 안전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도둑을 초대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모든 외부 문도 점검해야 합니다. 문틀이 튼튼하고 경첩이 보호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어 보강 키트를 사용하여 보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문에 우편물 투입구가 있는 경우 누군가가 우편물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전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던 집이나 아파트로 이사할 때는 도어록을 교체하세요. 이는 낯선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집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문 보안을 강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무선 초인종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 제품은 매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100% 무선이에요. 1개월에서 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자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휴대폰 앱에서 배터리 상태를 추적할 수도 있어요. 또한 동작 감지 기술과 슈퍼 야간 투시 기능도 있습니다. 방수 기능도 있어서 날씨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렇고 슬라이딩 유리문도 잊지 마세요. 트랙에 창문 막대를 사용하여 강제로 열리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어 센서 또는 유리 파손 센서를 추가하여 누군가가 문을 조작할 때 경고를 받을 수도 있죠. 이제 가정보안의 기본에 대해 알아볼게요. 도둑이 창문을 통해 집에 침입하는 비율은 23%에 달합니다. 그 주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문을 잠그는 걸 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리는 깰 수 있어요. 이런 일을 막으려면 창문 보안 필름으로 유리를 강화하거나 창문 발을 추가하거나 창문 센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면 1층 창문 아래에 가시덤불을 심어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어요. 배우와 도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도둑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외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명은 앞마당과 뒷마당 주변, 통로, 차고 근처에 설치해야 합니다.
실외 보안 조명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동작 인식 조명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조명은 태양열로 작동해요. 따라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낀 날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비 오는 날에도 4, 5일 동안에는 작동할 수 있어요. 도둑이 숨바꼭질하지 못하게 하세요. 나무와 관목은 집을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도둑에게 편리한 은신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은신처로 사용될 수 있는 집 근처의 나무와 식물은 잘라내세요. 대신 작은 꽃과 덤불을 선택해서 도둑이 집을 비울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은신처를 만들지 않도록 하세요. 잠금 장치가 있는 대문, 창고 또는 기타 야외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장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둑은 의자와 사다리를 사용하여 창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자를 밖에 두어서 도둑을 유혹하지 마세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차고를 잠그세요. 차고를 통해 집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도둑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귀중한 물건이 많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고 문 오프너는 차에 두지 말고 집 안에 보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둑이 쉽게 가져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보안 코드를 사용하여 차고를 여는 경우 보안 코드를 비밀로 유지하고 이웃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차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좋은 이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입로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차고 보안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도둑뿐만 아니라 택배 도둑도 큰 문제입니다. 작년에 미국인 7명 중 1명이 이들에게 피해를 입었어요. 바로 이때 보안 카메라가 유용합니다. 우선 보안 카메라는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둘째, 누군가 실제로 물건을 훔쳐간다면 보안 영상으로 범인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좋은 보안 카메라를 구입할 형편이 안 된다면 가짜 카메라를 선택하세요. 훨씬 저렴하고 집을 실제보다 더 안전하게 보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제품을 찾고 있다면 이 상품을 고려해보세요. 깜빡이는 불빛이 포함되어 있어 진짜처럼 보이게 해요. 마지막으로 금고를 두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영화 오션스 23과 같은 영화에 나오는 절대 열 수 없는 거대한 티타늄 금고일 필요는 없어요.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중품을 항상 보호해야 합니다. 값비싼 보석부터 중요한 문서까지 모든 것을 더욱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만일 금고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내화성 방수 기능이 있고 도둑이 들고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무거운지 확인하세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죠. 전자위성들이 갑자기 동시불능되어 전 세계적으로 전압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어떤 곳은 완전 정전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태양 활동에 대한 자료를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정확히 다음 지자기 폭풍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2012년 7월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다행히도 우리를 지나쳤어요. 멀리는 아니고 단 9일 차로 말이에요. 거의 무슨 일이 일어날 뻔인지 잠시 보여드리려면 몇 가지 천문학적인 기초를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태양 폭풍은 태양에서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느끼는 일련의 영향이에요. 우리의 태양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대한 녹은 가스 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요. 태양 폭풍이 시작되기 위해선 태양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방출해야 해요.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는 형태로 말이에요. 이 두 현상은 지구를 향해 전하와 자기장의 파동을 시간당 약 480만 킬로미터라는 놀라운 속도로 보내요. 이 태양 폭풍들이 우리 행성에 도달할 때 우린 북극권 가까운 곳에서 북극광이 전시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위성이나 다른 종류의 전자통신도 망칠 수 있어요. 이런 태양 폭풍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2012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폭풍을 경험할 뻔했어요. 천문학자들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15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한 거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비껴갈 수 있었을까요? 뭔가 관련된 일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로나 질량 방출 중 하나가 2012년 7월 말에 지구 궤도에 충돌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예정된 궤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특정 위치는 벗어났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궁금할 거예요. 만일 우리를 비켜가지 않았다면 이 강력한 태양 폭풍은 모든 종류의 기술적인 물건에 위험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들은 휴대폰에서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전기 물체들에 둘러싸여 있는 걸 감안하면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작동을 다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이에요. 태양 폭풍은 폭발 또는 태양면의 폭발로 시작해요. 그리고 엑스레이와 자외선이 빛의 속도로 지구로 이동해요. 부작용이요? 라디오 정전 및 GPS 내비게이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 효과는 몇 분 또는 몇 시간까지 계속될 수 있어요. 후에 에너지 입자들이 우리의 대기에 도달해요. 빛의 속도보다 약간 더 느리게 움직이지만 지구의 위성에 전기적 충격을 주고 구성 요소들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약 하루 후에 자성을 띤 플라즈마 구름들이 우리에게 도달해요. 전기 플러그에 꽂힌 모든 걸 마비시키면서 거대한 정전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 도시의 대부분의 물 공급원들이 전기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실 물도 못 내릴지 몰라요. 하지만 이런 지자기 폭풍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다를 거예요. 태양 폭풍은 이 자체로도 궁금한 게 많은데 왜 지구상의 어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그건 지질학과 많은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을 다시 데려가야겠어요. 안전벨트 매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여행할 거니까요. 달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대로 말이에요. 아직은요. 46억 년 전 태양계는 지금과 많이 달라 보였는데 그건 간략하게 말해서요. 수백 개의 새로운 행성들이 새로운 태양 주변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지구, 금성 또는 화성과 같은 행성들이 여전히 우주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1970년대 로널드 R. 데이비스라는 전문학자가 약 45억 년 전에 새로 형성된 지구의 다른 행성이 충돌했을 때 달이 태어났다는 이론을 개발했어요. 그는 또 그게 화성만한 극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했고 후에 이 행성의 이름을 태아라고 지었어요.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도 그 충격이 어땠는지 상상하긴 어려워요. 전문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한데 모아주는 거대 충돌 가설을 제안했어요. 우리 행성에 충돌한 후 지구의 태아의 바깥쪽 바위층들이 우리 물질의 원에 던져졌어요. 이 잔해들로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달이 탄생했어요. 지구의 중심핵은 아마도 태아의 철핵을 흡수한 것 같아요. 만약 있었다면 말이죠. 우리의 지구도 오늘날과 같은 위치에 올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지자기 폭풍에 더 취약해졌죠.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유일한 천연 위성을 제공한 것 외에는 태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일련의 과학자들이 우리가 지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혁신적으로 바꿀 흥미로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는 몇 년이 걸렸죠. 태아에 빠져나온 것들이 우리 행성 깊숙한 곳에 있는 대륙 크기의 2개의 암석층 아래에 숨겨져 있어요. 이 이론은 달이 왜 그렇게 건조하고 핵의 철이 별로 없는지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자기 폭풍에 있어 지질학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최근의 데이터에 따르면 여러분 발밑에 있는 암석의 종류가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지나간 후 도시가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일 거예요. 예를 들어 퇴적암과 같은 어떤 종류의 암석들은 일반적으로 물로 채워진 공간이 더 많이 있어서 전도성이 더 높아요. 다른 종류의 암석들은 밀도가 높고 전기에 대한 저항성이 더 크죠. 그런 폭풍이 일어날 때마다 뉴잉글랜드 하일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심각한 혼란을 경험할 위험이 더 높을 수 있어요. 동시에 대서양 중부 해안 평야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밑에 숨겨져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폭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태양 폭풍은 많은 세월 동안 전문학자 사회를 현혹시켰어요. 이 규모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859년 9월에 일어난 캐링턴 사건이에요. 최소한 태양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살짝 보여줬죠. 사람들은 태양 플레어를 직접 목격한 영국 전문학자인 리처드 캐링턴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었어요. 태양 폭풍의 힘은 인간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강력한 지자기 폭풍은 하와이가 있는 남쪽 영토까지 폭풍을 일으켰어요. 1859년 9월 1일 아침, 리처드 캐링턴은 런던 밖에 위치한 그의 개인 천문대로 들어갔어요. 그는 하늘을 보기 위해 전망대의 돔을 열고 망원경을 태양의 위치로 향하게 했어요. 그는 태양 표면에 어슴푸레 빛나는 거대한 검은 점들을 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캐링턴은 태양 흑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주 밝고 흰 빛으로 가득 찬 2개의 수수께끼 같은 영역을 발견했어요.
5분 후에 사라졌지만 그 영향은 지구 표면 전체에 걸쳐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밤늦게 전 세계 전신 통신이 오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전신기에서 번쩍이는 빛이 터져 전화 교환원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서류에도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밝은색의 오로라가 전 세계 밤하늘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헷갈린 새들이 밤에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잘못 생각하고 일상활동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요즘 우리 지구는 거대한 전구망으로 묶여있어서 이런 태양 폭풍의 영향은 훨씬 더 골치 아플 거예요. 1800년대 전신 시스템이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이 빅토리아안형 인터넷은 뉴스와 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어요. 심지어 미국에서도 정보 교환원들은 이전에 네우와 북극광 때문에 지역적인 방해를 받아왔지만 캐링턴 사건과 그 영향은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어요. 북미의 많은 전신전들이 쓸모없게 되었죠. 피츠버그에 기반을 둔 한 전신 관리자는 전선을 통해 흐르는 전류가 너무 강해 백금 접점이 녹을 위험이 있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어요. 또 다른 예로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프레드릭 W. 로이스라는 전신 기사가 있었는데 접지선에 닿아 이마를 다쳤다고 했어요. 지구의 얼음 지역에서 채취한 샘플은 캐링턴 사건이 지난 500년 동안 경험한 다른 어떠한 태양 폭풍보다 2배는 컸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 그 정도 규모의 폭풍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하기란 아주 어려워요. 하지만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2008년 조안 보고서에 따르면 1260조 원에서 2520조 원 사이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발전기를 구입하거나 예비 에너지 공급 장치를 설치한 것 등 있죠. 이게 태양 전지판 또는 풍력 터빈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전기 패널을 연결해 번개 및 다른 전력 서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서지 보호기를 집에 설치할 수 있어요. 그중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특정 순간에 사용하지 않는 모든 장치의 플러그를 뽑는 거예요.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서지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요. 드디어 해냈군요. 모든 훈련을 마치고 첫 스카이다이빙을 할 준비가 됐어요. 자신감에 가득 차서 3650m 상공에 있는 비행기의 문에 섭니다. 공중으로 뛰어나가지만 마지막 순간에 강사가 무언가를 외치는 소리가 들려요. 낙하산 확인을 안 했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렸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고 그의 걱정스러운 표정만 보여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손잡이를 당겨서 낙하산을 펴니다. 하지만 제대로 펴지지 않고 큰 덩어리로 튀어나오고 이제 여러분은 점점 더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요. 어지럽지만 정신을 차려야 해요. 몇 초가 매우 중요하고 이 고도에서 행동할 시간은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몸을 펴서 팔과 다리가 X를 이루도록 보호맨 형태를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이 조금 더 생겨서 약간 안정될 수 있어요. 정말 운이 안 좋았지만 이제 비상 예비 낙하산을 펼 수 있는 시간을 벌었어요. 아직도 빙글빙글 돌면서 어지럽지만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려고 애씁니다. 비상 낙하산이라고 생각한 끈을 잡고 세게 당겨요. 이런, 그건 다리 끈이었어요. 등에 있는 컨테이너가 풀려서 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정말 운이 없어요. 다리 끈을 꽉 잡고 조입니다. 이제 안전조치 절차가 생각났어요. 1단계, 빨간색 손잡이로 주 낙하산을 분리해요. 이제 또 자유낙하가 시작됐어요. 2단계, 이제 은색 낙하산 줄 손잡이를 찾아 예비 낙하산을 펴니다. 서둘러야 해요. 땅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어요. 손잡이가 어딨지? 왼쪽 가슴에 있군요. 그걸 힘껏 잡아당겨요. 파박! 낙하산이 튀어나오고 하강하며 브레이크를 사용해요. 이제 안심이 되네요. 숨이 막힐 것 같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리세요? 그래요. 마침내 경치를 즐길 수 있어요. 땅에 착륙하기 전에 약 10초 동안요. 살살 발 먼저요. 재밌겠네요. 저도 해볼래요. 언제나처럼 여러분은 계단을 오르는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할 확률은 1000만분의 1이에요. 번개에 맞을 확률이 10배 더 높아요. 하지만 오늘은 운이 나쁜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5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도르래 시스템이 고장나서 케이블이 끊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빨리 등을 대고 누워서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 팔을 머리에 두르고 다른 한 팔을 얼굴 위에 올려서 떨어질 수 있는 물체로부터 보호해요. 다리를 적당히 벌려요. 몇 초 후에 있을 충격에 대비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추락했고 온갖 파편이 주위로 떨어져요. 잘했어요. 부상을 피했어요. 하지만 점프해서 충격을 줄일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너무 일찍 뛰면 하강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충격이 더 심해질 거예요. 너무 늦게 뛰면 위로 튀어오르는 속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머리를 부딪히게 될 거예요. 속도에 효과적이려면 정확한 순간에 점프해야 합니다. 강철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한 순전히 운에 달렸죠. 그래서 눕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행운을 빌어요. 차를 몰고 출근하면서 다른 날과 같이 다리를 건넙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차가 많이 막히네요. 다리가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불행하게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다리는 과도한 무게로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위에 있어요. 다리가 강으로 떨어지면 차는 위에 떠오릅니다. 차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주위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침착하고 심호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차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최대 2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빨리 행동하고 창문을 내려야 해요. 안전벨트를 벗었을 때 창문 위로 물이 올라간 걸 알아차립니다. 창문을 아래로 내리려고 해도 압력 때문에 꼼짝하지 않아요. 기회를 놓쳤어요. 점점 더 아래로 가라앉고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차량이 훨씬 더 빨리 가라앉게 돼요. 게다가 나가는 것이 더 위험할 거예요. 차가 바닥에 닿고 물이 천천히 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압력이 너무 강해서 꼼짝도 안 해요. 물이 들어오는 것을 생각합니다. 안에 충분한 물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압력을 조절해서 문이 열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한된 공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문이 여전히 열리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유리창을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압 때문에 쉽게 깰 수 있고 물이 빠르게 흘러들어옵니다. 창틀을 잡고 마지막 심호흡을 합니다. 차에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갑자기 석션이 멈춥니다. 창문에서 몸을 빼서 차 위로 발을 디디고 몸을 위로 밀어 올려서 수면 위로 헤엄쳐가요. 같이 카풀할 생각이 없어졌어요. 다음으로 숲에서 하이킹을 하러 가서 일몰을 볼 수 있는 완벽한 장소를 찾아요. 사진을 찍는데 정말 멋져요. 그런데 잠깐, 캠프로 돌아가는 길이 어느 쪽이죠? 어두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기를 확인해요. 지도가 있으니까 괜찮겠죠? 하지만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배터리가 다 닳았어요. 여러분은 혹독한 날씨에 쉴 곳이 없으면 3시간까지 생존할 수 있어요. 물 없이는 3일 동안 살 수 있고요. 음식 없이는 최대 3주예요. 중요한 순서대로 다음 작업을 처리해야 해요. 첫 번째 임무는 대피소를 짓는 거예요. 지붕을 지탱하기 위해 큰 막대기를 나무에 기대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튼튼한 틀로 양쪽에 벽을 2개 만들어요. 숲에는 나뭇잎이 많이 있는데 단열과 보호를 위해 지붕을 나뭇잎 무더기로 덮어요. 안쪽에는 나뭇잎으로 멋진 매트리스를 만들어요. 안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기다리면서 편안하게 주무세요. 잠자리는 너무 불편했지만 여행 앱에 후기를 남길 시간이 없어요. 다음 과제는 물을 찾는 거예요. 뚜렷한 경사를 따라가다가 결국 개울을 찾게 됩니다. 깨끗한 물이에요. 시냇물이 강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시냇물을 따라 걸어요. 물이 풍부한 곳을 따라 사람들과 문명의 흔적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몇 시간이 지나자 배가 꼬르륵거려요. 맛있는 간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베리랑 버섯이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독이 없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래된 나무와 가지 아래에서 벌레를 찾아요. 날것으로 먹을 수 있는 밀웜을 발견했어요. 어떤 곤충은 요리하면 철분, 단백질, 비타민 B12의 주요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보자 식욕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드디어 개울은 강으로 연결되고 그 바로 앞에 다리가 있어요. 무너진 그 다리 말고요. 고생은 끝났어요. 벌레를 버리고 다음 모험을 시작하며 식당을 찾습니다. 같이 캠핑도 안 갈래요. 들판을 걷고 있어요.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토네이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시속 96km로 이동하기 때문에 따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는 토네이도 그 자체가 아니라 회오리 바람이 나무와 건물을 위험한 비행물체로 바꾼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은 빠른 바람에 실려 시속 480km로 날아다녀요. 피난처를 찾지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유일한 희망은 나무나 다른 부서지기 쉬운 물건들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도랑입니다. 도랑에 들어가 윗옷으로 머리를 감싸고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요. 납작 엎드려 있는 동안 주위에 우레와 같은 소음이 들리면서 마치 거대한 제트 엔진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시무시한 소리지만 다행히도 토네이도의 경로에 있지는 않아요. 머리 위로 작은 파편들이 내는 휘파람을 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많은 파편들이 주위에 쿵쾅거리며 충돌하지만 다행히도 피해갑니다. 모든 것이 평온해져요. 숨을 조절. 준비됐나요? 여러분은 한 달 내내 어떤 형태의 욕조 안에 갇혀서 떠날 수 없을 거예요. 친구들이 번갈아가면서 음식과 마실 것을 배달해 줄 겁니다. 물이 너무 차가워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마음대로 물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신이 났어요. 그렇게 한 달만 버티면 몇십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현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친구들과 여러분이 사는 작은 어촌 술집에서 함께 앉아있다가 시작된 내기예요. 그런 평범한 대화가 이런 내기로 이어질 줄은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은 인류의 진화에 대해 논의를 했고 대화는 주로 인간이 해양 기반의 포유류로 진화할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잠재적으로 인어가 될 수 있었죠. 모든 게 진화에 달린 거야.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친구들은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면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물속에서 무언가를 잡을 때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응한 진화적 특성이라는 예까지 들었는데 말이죠. 물론 친구들은 이것이 인간이 인어로 진화하는 가능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친구들이 수생 진화의 토픽에서 벗어나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친구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손가락을 치켜들고 말했어요. 내가 한 달 내내 욕조에서 지낼 수 있는지 내기하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이 상황에 처했고 약간은 의심스러운 준비 과정을 따르고 있어요. 특정한 인간의 진화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해양 기반의 삶을 살도록 자연스럽게 적응한 몇몇 사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건 해볼 만한 내기 같아요. 예를 들어 동남아시아의 해양 유목민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1000년 동안 낚시를 해왔어요. 창으로만 무장한 채 물속으로 깊이 잠수해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이 바다 유목민들은 수세기 걸쳐 더 크게 자라도록 적응해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산소 세포들이 중요한 장기로 공급되고 더 많은 산소가 심해 잠수를 위해 저장될 수 있어요. 이런 지식은 내기의 첫날을 보내는 동안 자신감을 줍니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괜찮아 보여요. 사실 첫날 내내 이게 얼마나 쉬운 일이지 농담을 하고 얼마나 돈 벌기가 쉬운지 자랑을 하고 그 돈으로 뭘 살까 계획을 세웁니다. 첫날 밤에는 잠도 잘 잤지만 자는 동안 피부가 욕조의 물을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물이 피부로 들어가요. 두 층 사이에 물집이 형성되어 피부 바깥층에 눈에 보이는 덩어리가 생겼어요. 다음날 잠에서 깼을 때 피부 상태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손을 내려다봅니다. 손은 온통 하얗고 껍질이 벗겨지고 발은 커다란 물집 덩어리로 덮여있어요.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니에요. 누군가 욕실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해요. 이제 겨우 첫날이잖아요. 더 강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내기에서 이겨야 해요. 돈뿐만 아니라 논정을 위해서요. 친구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욕실로 들어와요. 여러분 발에 있는 덩어리를 보고 친구 얼굴이 곧 창백해집니다. 걱정에 가득 찬 친구는 여러분에게 괜찮냐고 물어봐요. 놀랍게도 몸은 괜찮은 것 같고 그저 약간 가려울 뿐이라고 대답해요. 발 상태를 보면 통증이 없는 게 신기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발에 있는 큰 물집을 긁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발을 비벼서 피부의 반응을 봅니다. 이제 마치 불필요한 무게를 떼어낸 듯한 해방감이 느껴져요. 피부 대신 새로운 비늘층을 갖게 됐어요. 친구는 여러분의 모습이 갑자기 변한 것을 보고 내기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여러분은 괜찮다고 계속하고 싶다고 우깁니다.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고 이 내기에서 필사적으로 이기고 싶어요. 친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떠날 때 여러분은 자쿠지로 욕조 업그레이드를 요청해요. 곧 욕조는 자쿠지로 업그레이드되고 이제 여러분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호기심에 차서 여러분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작고 소박한 마을에서는 이런 사건이 오랫동안 비밀에 묻혀질 수는 없어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비늘이 피부를 대신해서 여러분의 다리, 팔, 그리고 등을 덮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몸 대부분에 남아있어요. 하지만 비늘은 발진과 비슷하게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오래가지 않아 자쿠지에 실증이 나자 친구들은 해변 옆에 있는 마을 수영장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기꺼이 지원합니다. 이제 내기의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고 마을 전체가 여러분에 대해 알고 있어요. 바로 이너 인간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수영장에 있는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고 그저 기뻐하고 흥미를 느껴요. 수영장은 크지만 난방이 되지 않아요. 한 청소년이 충분히 따뜻하냐고 묻지만 여러분은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꽤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식단은 이제 상당히 바뀌었어요. 주로 생선을 선호해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자랐고 갈비뼈 양쪽에 있는 작은 구멍이 생겨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아가미를 형성했어요. 계속 몸이 변화하는 동안 여러분 이제 조금만 있으면 끝이고 이 내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여러분은 거의 한 달 전 친구들과 돈을 걸면서 내기를 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내기에서 얻을 돈을 생각해봐요. 이제 이 모든 노력이 보람이 있을 거예요. 게다가 언제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 일시적인 현상일 거예요. 드디어 내기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승리를 축하하는 멋진 파티가 마련됐어요. 마을 전체가 축제에 참석해요. 밴드가 연주를 하고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진수성찬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수영장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깁니다. 10대들이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던지고 여러분은 입으로 물고기를 잡아요. 스스로의 모습에 웃으면서요. 여러분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매번 박수갈채를 보내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묘기를 부릅니다. 파티가 계속 진행되면서 여러분은 수영장에서 혼자 지켜보면서 천천히 축제에서 벗어나요. 축제와 관심에 점점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고 파티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작은 마을 안에서 혼자 수영하는 자신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떠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더 이상 축하 행사에 신경 쓰지 않게 돼요. 내기에서 딴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것도 상관없어요. 그저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망만 느껴요. 수영장의 가장자리로 헤엄쳐나갑니다. 어두워서 아무도 탈출을 시도하는 여러분은 볼 수 없어요. 물 밖으로 나오자 몸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다리와 팔은 너무 약해서 쓰러지고 아주 천천히 해변을 향해 기어가야 해요. 결국 얕은 물가 가장자리에 도달하게 되고 물가에 다다르자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게 됩니다. 얼굴에 튀는 작은 소금물 물결이 여행으로 지친 여러분을 다시 활기차게 해요. 일단 충분한 에너지를 모으고 더 깊은 물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해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럽게 헤엄칩니다. 지금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느끼는 이 느낌은 마치 평생 동안 우리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은 마침내 자유로워졌어요. 끝없는 바다가 마치 천국처럼 짜릿하게 느껴져요.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면서 잠시 마을을 돌아보기 위해 멈춥니다. 잠시 멈춰서서 한때 여러분이 알고 있던 전부였던 마을을 바라보며 멀리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에서의 삶을 되돌아봐요. 뒤돌아보면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후회나 가책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물속으로 다이빙을 합니다. 바닷속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요. 초현대식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날아가 봅시다. 그러다 쾅! 성간 공간부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게 됩니다. 정말 멋지죠? 수천 개의 별에서 나오는 빛이 여러분을 스쳐 지나갑니다. 잠시 후 은하수의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일을 해야죠. 오래전부터 이런 여행은 아주 흔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은하계를 정복한 인류 문명의 일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거의 9천만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는 마치 컴퓨터 게임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3개의 모함으로 구성된 함대가 있었는데 이 배는 초당 500km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각 우주선에는 10개의 식민지용 패드가 달려 있었어요. 우주선은 패드를 보내 원하는 행성에 떨어뜨렸습니다. 또한 2배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행성만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쾌속선 2척도 있었어요. 식민지화된 각 행성은 또 탐험의 새로운 배 한 척을 보낼 수 있었죠. 그래서 인류는 9천만 년 만에 은하계 전체에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의 대부분은 별로 날아다니는 데 쓰였지만요. 식민지 건설의 주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2021년입니다. 우리의 우주선은 현재 시속 39,984km의 속도로 날 수 있는데요. 이 정도면 뉴욕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4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화성 같은 이웃 행성까지 가려면 여전히 7개월이 걸릴 거예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 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이 태양으로부터 이 별까지 가는데 4.2년이 걸린다는 뜻이라고요. 우리의 로켓이 여기까지 가려면 73,000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는 선진 인류 문명이 존재했던 것보다 더 긴 시간이죠. 그리고 우리 은하수는 폭은 10만 5천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 해도 평생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자연히 인류는 다른 여행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미래로 가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상상해보죠. 우리는 지구의 방향성 레이저 빔으로 추진하는 미세 탐침으로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빛의 속도의 25%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여전히 매우 느린 속도입니다. 문제는 질량을 가진 물체라면 그 어떤 것도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쿠비에르 드라이브 연구로 넘어갔어요. 이 방법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점 사이의 공간을 압축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여기 체크무늬 종이 한 장이 있죠? 목적지까지 3칸을 움직여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최대한 빨리 직선으로 움직이는 대신 우주선이 목표 지점까지 도착하도록 정사각형을 접는 거예요. 다시 풀어볼게요. 공간은 원래대로 돌아왔고 우리는 움직이지 않은 채 여행을 마쳤습니다. 알쿠비에르 드라이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주선 앞의 공간을 압축해 꼬리 뒤에서 팽창시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쿠비에르 구동 우주선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어느 속도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에너지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목성 전체의 질량 에너지와 비교될 정도죠.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 알쿠비에르 추진력을 향상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체의 블랙홀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무거워서 빛조차도 끌어당겨 놓아주지 않는 공간이죠. 원형 트램폴린을 상상해보세요. 이곳을 우리의 시공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앙에 농구공을 둬보죠. 트램폴린이 약간 처집니다. 이제 트램폴린에 올려놓은 모든 물건은 농구공을 향해 굴러갈 것입니다. 중력의 원리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골프공이 농구공을 지나도록 굴린다면 골프공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무거운 볼링공을 트램폴린의 중앙에 놓아보죠. 트램폴린은 더 처질 겁니다. 이제 골프공은 어쩔 수 없이 볼링공과 함께 그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블랙홀은 이런 원리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몇몇 과학자들은 블랙홀의 심장부에 웜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의 A 지점과 B 지점 사이의 지름길이죠. 다시 종이로 돌아가 볼까요? 앞으로 직진하는 대신 A 지점이 B 지점 바로 위에 오도록 접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에 구멍을 내고 B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펴면 짜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에서는 우주선이 블랙홀의 중력장에 들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뎌낸다면 웜홀이 유도하는 우주의 다른 지점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지적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은하계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평행 우주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은하수 지도를 보죠. 저희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남은 것은 식민 지배를 할 적절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약 10억 개의 별이 있군요. 그리고 여기 어딘가엔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행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명단을 좁혀야 해요. 첫째, 태양과 거의 비슷하고 비교적 젊은 별을 찾아야 해요. 그 근처라면 인간의 식민지는 잠재적으로 오래 살 수 있을 거예요. 이후에 별이 늙으면 별은 팽창하고 빨갛게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 별은 주변의 모든 행성들을 흡수할 수 있고 그 후 엄청난 힘으로 폭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온 빛을 수십 광년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둘째로 인간의 식민지를 위한 후보가 되려면 별에 거주 가능한 영역이 있어야 할 거예요. 지구에서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고 춥지도 덥지도 않은 장소여야 하죠. 다시 말하자면 행성의 물은 액체 형태로 존재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후보 행성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표면이 단단해야 해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행성의 크기입니다. 너무 크기가 크면 중력이 우리를 압박할 거예요. 현재 지구의 중력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행성에서 뛰거나 걷고 무거운 것을 들기가 더 어렵겠죠? 하지만 만약 행성이 너무 작다면 모두 슈퍼맨이 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높이 점프하거나 큰 역기를 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서 근육은 균형을 잃고 건강이 나빠질 겁니다. 그래서 지구만한 크기의 행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합치면 우리의 매개 변수에 맞는 항성계는 약 10만 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탐험과 식민지화를 시작해야겠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물입니다. 행성의 이름은 새로운 집이라고 지었어요. 빛보다 더 빠른 엔진을 작동시켜 봅니다. 쾅! 도착했네요. 이 행성이 우리의 모든 기준에 맞기는 하지만 아직 이곳을 새로운 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분화구와 협곡이 가득한 사막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곳이 지구처럼 보이게 될 때까지 열심히 일해야 할 겁니다. 이 행성을 지구처럼 변신시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이곳의 기후와 대기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선 우주복 없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질소 78%와 산소 21%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소 식물을 심을 거예요. 다른 식물들은 물을 생산할 거고요. 또한 우주선에 쓸 연료를 생산할 발전소와 발전소도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식량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이곳에서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세기 후 이 행성은 이웃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탐험대를 보낼 만큼 충분히 개발되고 인구도 증가할 수 있을 거예요. 수백만 년 동안 인류는 은하수의 거미줄을 쳐왔습니다. 한 행성에서 다른 행성으로 은하계를 식민지로 만들었죠. 인류는 이제 행성에 걸쳐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성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우리를 은하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은하수가 있군요. 축소해볼까요? 국부 은하군이네요. 각 은하군에는 수백만 개의 별이 있습니다. 식민지의 후보군이죠. 이곳에 가려면 500만 광년을 여행해야 할 거예요. 다시 축소해볼까요? 천여자리 초은하단이네요. 우리 은하단과 비슷한 은하단 약 100개가 있습니다. 다시 축소해봅시다. 지구에서 약 1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이웃한 초은하단이 보입니다. 이제 각 은하는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이런 점이 수천, 수백만 개가 있고요. 더 축소해볼까요? 지구로부터 14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관측 가능한 범위일 거예요. 은하는 약 2조 개가 있고 빛의 1000배 속도를 낸다 해도 우리가 이 별들의 1%를 식민지로 만들려면 수십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도에는 냉점이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점이 우리 우주와 이웃 우주가 충돌하며 생긴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방울과도 같다고 해요. 각 방울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방울이 우리 은하계에 충돌을 하면 그 중력에 의해 우리 우주에서 은하단을 찢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평행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탐험과 인류를 위한 새로운 발견,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을 것 같죠? 이번 주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보도록 하죠. 7시 어때요? 시작 전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시 알림 버튼을 누를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에 알람을 설정해보세요. 다음은 수면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13세에서 18세 사이라면 약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이가 더 많다면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이면 충분합니다. 65살 이상은 7에서 8시간이에요. 7.5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해보죠. 그렇다면 밤 11시 15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잠들기까지는 약 15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전자기기는 금지입니다. 단 하나도 안 돼요. 밤새도록 영상을 보느라 잠이 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잠을 잘 때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는 깨 있으면서 잠이 드는 상태입니다.
2단계에서는 침대에서 자리를 잡고 체온이 약간 낮아질 것입니다. 이때는 포근하게 이불을 덮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3단계와 4단계에서는 힘든 하루에 지친 몸이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1분마다 몸에 에너지가 차오르는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5단계에서는 드디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는 렘 사이클이라고 불립니다. 전에는 비렘 수면이었어요. 렘 수면은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고 비렘 수면은 눈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꿈에서 자유의 여신상 위를 날 때 눈꺼풀을 감고 있어도 눈은 여러분을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마지막 단계인 렘 수면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면 푹 쉰 두뇌와 함께 하루를 해치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 다음날 힘든 하루를 앞두고 있다면 렘 수면이 준비를 도와줄 겁니다. 만약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수면 스케줄이 일정하다면 오후에 낮잠도 필요가 없어지고 가끔 하루 종일 몰려오는 졸음도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잠이 오지 않아서 TV를 계속 껐다 켰다 하고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선 TV를 완전히 끄세요. 둘째, 여러분을 위해 차분하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아무 소리도 없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모래에 부딪히는 파도나 숲에 내리는 빗소리 같은 배경음으로 주변을 둘러싸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다음 회의에 대해 생각하느라 머리가 아프거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생각을 떨치도록 어떤 단어나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양을 셀 수도 있습니다. 셋째, 받아들이세요. 일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보통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실은 아마도 가장 조용한 공간이겠죠? 마치 샤워를 하는 것처럼 깊은 생각에 잠기면 15분 정도 시간이 흐를 거예요. 넷째, 잠들기 편한 자세를 찾으세요. 그리고 침대 위에서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움직여야 하므로 수면 계획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소파에서 잠이 들 수도 있지만 그건 역효과일 거예요. 결국 침대에 가서 자야 할 테니까요. 만약 이 중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면 대신 호흡 조절 이완 기법을 시도해보세요. 양을 세는 것과 비슷해요. 이번에는 숨을 조절하는 동시에 숨을 쉴 거예요. 저와 함께 하세요.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수준은 줄고 뇌는 잠잘 준비에 들어갑니다. 밤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예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만약 침대에서 이 영상을 보는 중이라면 괜찮아요. 이제 절반만 남았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478 기법이죠. 두 앞니 뒤에 잇몸에 혀 끝을 놓고 호흡 운동을 할 겁니다. 호흡 운동을 하는 내내 혀를 그 자리에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이제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쉬면서 4까지 세세요. 다음에는 숨을 참고 7까지 셉니다. 이 호흡 운동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입을 벌리고 숨을 내쉬면서 8까지 세면 됩니다. 이걸 3번 더 반복하면 눈 깜짝할 순간에 꿈나라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러한 연습은 특히 시각화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아니면 그냥 양을 세는 수고를 하고 싶지 않다던가요? 대신 생각을 비우고 싶을 수도 있어요. 낮 동안 할 수 있는 건 많은 양의 햇빛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만약 집에서 나갈 수 없다면 밝은 인공빛도 괜찮습니다. 반대로 밤에는 어두운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더 졸음이 오고 멜라토닌도 더 많이 분비될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수면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비밀 재료라고 해둡시다. 만약 밤에 갑자기 잠에서 깼다면 시계를 보지 않도록 하세요. 시계를 보면 스트레스나 받고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잠에서 완전히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잠들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게 될 거예요. 낮 동안 달리기나 수영 같은 운동으로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무 운동이나 하세요. 기분도 좋아지고 더 건강한 수면을 취하게 될 거예요. 단 운동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반대 효과가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다른 팁은 이른 아침에 운동도 숙면을 돕는다는 겁니다. 하이킹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아보세요. 갑자기 꿈에서 깨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는 수명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겪는 일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포유동물 얘기를 해보죠. 해달은 수면에 등을 대고 떠다니면서 물 위에서 잠을 잡니다. 진짜 물침대죠. 수달이 쓰는 트릭은 미역의 가닥을 잡고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귀여운 사실이 있어요. 떠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서로 손을 잡고 잔답니다. 아유, 우리는 삶의 많은 부분을 잠으로 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3분의 1 정도요. 하지만 고양이는 이보다 더해요. 삶의 3분의 2를 자면서 보내니까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박쥐는 고양이보다 더 많이 자거든요. 하루 중 82%는 눈을 감고 19시간 동안 잠을 잡니다. 박쥐의 승리입니다. 기린은 하루에 2시간 정도만 자면 된다는 거 아셨나요? 혹자는 인간이 5시간만 자도 괜찮을 거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매일 5시간 또는 그 이하의 수면을 취한다면 잠이 너무 부족해져서 구석에 웅크려 낮잠을 자려고 할지도 몰라요. 결국엔 필요한 수면 시간만큼 자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최고의 성과를 낼 수도 없고 창의력이나 집중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의 일상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기억력 문제도 일으킬 겁니다. 아마 어젯밤 저녁으로 뭘 먹었는지조차도 기억 못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생일인 동료 카렌을 위한 생일 케이크를 고르는 것처럼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잠이 부족해져서 무릎을 탁자에 부딪히거나 레고를 밟는다면 통증은 더 심할 거예요. 저는 흑백 영화를 좋아해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12%의 사람들은 완전히 흑백으로 꿈을 꾼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꿈은 카우보이 영화 같을 거예요. 서부에서 말을 타고 있는 누군가가 벌써 상상되네요. 이제 겨울 내내 잠으로 보내는 겨울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인간의 조상은 열대동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잠을 거의 잘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겨울잠을 잘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매우 추운 곳으로 이주하기 시작할 때는 동면을 할 수 있도록 진화하기에 이미 늦었었어요. 하지만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꿈이라니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로 따뜻할 거예요. 전 거기서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일 거고요. 그래도 우리에겐 피난처와 따뜻한 옷이 있었습니다. 불은 우리의 생존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곰 친구들과는 달리 우리는 동굴에 앉아 불 옆에서 몸을 따뜻이 데울 수 있었으니까요.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고 통제력을 잃게 돼요. 재빨리 낙하선을 착용하고 비행기에서 탈출해서 섬에 착륙합니다. 그래도 해외로 물품을 운송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이 여러분뿐이었네요. 다행히 폭풍으로 인해 낙하산이 손상되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몸을 풀고 야자수 아래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향해요. 폭풍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태양은 빛나고 파도는 잔잔하고 친절해 보여요. 잠에서 깨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사방으로 넓게 펼쳐진 물만 주위를 둘러싸고 있을 뿐이에요. 주변에는 배도 사람도 다른 생명체도 보이지 않아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섬을 정찰합니다. 뭘 찾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작은 섬의 한쪽에 고철과 비행기의 잔해가 해변에 떠밀려 온 것이 보여요. 여러분은 서둘러 그곳으로 가서 쓸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봉인된 상자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덕트 테이프 롤이 쌓여 있네요. 섬을 통과한 후 덕트 테이프 상자를 끌고 캠프로 돌아와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곧 번쩍하고 뭔가가 떠올랐어요. 섬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 몇 군데 있고 신발이 손상됐기 때문에 샌들을 만들어야 해요. 나뭇가지 몇 개를 잡고 덕테이프를 이용해 새 신발을 만들려고 합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그래도 발 크기만한 나무 껍질 조각에 덕테이프를 붙여요. 이것이 새 신발 밑창이 될 거예요. 덕테이프는 매끄럽고 발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나뭇가지를 몇 개 더 붙인 후 덕테이프를 발에 감으면 짜잔! 덕테이프 샌들이 완성됐어요. 이제 발을 다치지 않고 섬의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섬을 따라 걷다 보니 더위를 느끼기 시작해요. 셔츠를 머리에 두르고 있지만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덕테이프를 이용해 나뭇잎으로 모자를 만들어요. 그런 다음 머리에 씁니다. 이제 가도 안전해요. 잠시 후 섬 주변에서 찾은 물건을 가져옵니다. 이때쯤이면 배가 울렁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으로 바위 암초에서 크고 맛있는 게와 물고기를 발견하지만 맨손으로는 잡을 수 없어요. 긴 나뭇가지를 잡고 야자수 잎을 가져다가 모은 것을 하나로 묶어 그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덕테이프로 그물을 보강하고 산호초로 향해요. 임시로 만든 샌들과 머리를 보호할 모자를 쓰고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덕테이프는 2롤 뿐이에요. 잠시 후 물고기와 게를 잡아서 캠프로 가져갑니다. 불을 피우고 잡은 물고기를 굽기 시작해요. 통나무에 앉아있지만 그런 자리는 그렇게 편안하진 않아요. 덕테이프를 가져다가 돗자리를 만듭니다. 음식이 준비되면 맛있게 먹어요. 이제 또 다른 문제는 물이에요. 주변에 담수는 없지만 폭풍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편 코코넛을 가져와 디저트를 먹고 코코넛 밀크를 마시며 기운을 차립니다. 나뭇가지와 나뭇잎을 모아 새 집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덕테이프를 붙여서 작은 오두막을 준비해요. 동시에 빗물을 모으기 위해 덕테이프로 깔때기를 만들어요. 깔때기에 들어간 물은 역시 덕테이프로 만든 임시 연못에 모입니다. 이 시점에서 덕테이프 롤의 거의 절반을 사용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새 바닥 매트가 있는 오두막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루해서 오두막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덕테이프로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만든 저수지에 물이 고인 것을 발견해요. 즉시 코코넛 껍질을 잔으로 사용해 물을 마십니다. 오두막은 폭풍우를 견뎌냈고 편안한 매트에서 스르르 낮잠에 들어요. 다음날 덕테이프 재고를 확인해보니 마지막 테이프의 절반을 썼어요. 안전하고 견고한 오두막을 만들었고 산호초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어요. 이미 섬에서 5일을 보냈으니 이제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할 때예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행기도 배도 보이지 않아요. 필사적으로 탈출하고 싶은데 운이 좋았어요. 멀리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빨리 행동해야 해요. 덕테이프 상자를 살펴본 후 뗏목을 만들어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음식과 물을 충분히 모으고 작업을 시작해요. 먼저 큰 통나무를 모아 바닥에 나란히 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통나무를 묶을 나무 껍질과 나뭇잎으로 만든 밧줄을 준비합니다. 몸에 딱 맞을 정도로 충분히 커요. 그런 다음 다른 통나무 세트를 가져와 베이스 위에 놓고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2번째 층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가라앉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뗏목을 보강하기 위해 약한 부분을 모두 덕테이프로 감아요. 나뭇가지 몇 개를 사용해서 덕테이프로 만든 패드를 붙여 저을 수 있는 노를 만듭니다. 오두막과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테이프를 포함해 보급품의 약 75%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새 덕테이프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해요. 바닥과 노를 완성한 후에는 음식과 물품을 보관하고 파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은 오두막을 만들어요. 또한 나무로 돛대를 만들고 천조각을 돛으로 사용해요. 뗏목을 물 위에 올려놓고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돛을 열고 노를 젓다가 잠시 휴식을 취해요. 고개를 돌려 지난 5일 동안 여러분의 집이었던 섬을 바라봅니다.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여정을 떠나고 있지만 섬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 분명히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벌써 1시간이 지났고 섬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배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비상 상황에 사용할 덕테이프가 아직 한 롤 더 있어요. 바다는 잔잔하고 돌고래가 헤엄치는 모습이 보여요. 생선을 간식으로 먹고 물을 마시다가 파도가 더 커진 걸 알아차립니다. 돛을 준비하고 몸을 숨겨요. 뗏목이 튼튼해서 다행이죠. 큰 파도가 뗏목에 부딪혀 음식과 물 일부를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뗏목은 아직 온전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가 지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남은 덕테이프를 사용해 뗏목을 수리합니다. 폭풍으로 식량을 조금 잃었지만 그물로 물고기를 더 잡을 수 있어요. 코코넛 껍질에 작고 안전한 모닥불을 피우고 생선을 요리해 먹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니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요. 즉시 나뭇가지를 집어 불을 붙이고 이곳을 볼 수 있도록 흔들기 시작합니다.
배는 여러분을 놓칠 것 같았지만 배에 타고 있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알아채요. 그들은 비상용 보트를 내리고 여러분을 태워서 구조해요. 덕테이프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읽혀지기를 기다리며 침대 밑에 있는 저 책들을 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의 읽기 속도를 향상하는 방법에 대한 인터넷의 가장 귀중한 팁을 모았습니다. 이 간단한 테크닉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영문 독해 속도를 2배, 3배, 심지어 4배로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시작할게요. 먼저 여러분의 WPM, 분당 단어수 비율을 알아볼게요. 레벨 1은 분당 150개의 단어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쉽게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충분히 쉽죠? 자, 레벨 2라면 분당 250단어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속도에서도 편안함을 느끼는지 확인해 봐요. 좋아요. 이제 좀 더 어려워질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레벨 3라면 분당 350단어를 읽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휴, 좋아요. 레벨 4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준에서는 분당 450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읽을 수 있나요?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셨을 거예요. 이 속도는 이미 평균 읽기 속도를 훨씬 웃돌고 있지만 만약 깜빡이는 단어에 집중한다면 내용의 요지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테스트는 WPM 속도를 2배로 높일 수 있는 멋진 팁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레벨 5에서는 분당 600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속도의 달인인가요? 확인해보죠. 좋아요. 이 마지막 단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존경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속독에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과 약간의 훈련과 집중으로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걸 알면 기뻐할 거예요. 더 빨리 읽기 위해 독서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읽기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읽기는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책, 표지판 혹은 샴푸 라벨을 읽을 때 작은 소리로 혼잣말처럼 읽곤 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글을 읽는 동안 우리 머릿속에서 듣게 되는 목소리예요. 처음으로 읽는 법을 배웠을 때 아마 큰 소리로 읽어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선생님들은 머릿속에서 혼자 조용히 읽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죠? 우린 오늘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만약 머릿속에서 모든 단어를 읽게 되면 기본적으로 말하는 속도만큼만 빠르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읽는 속도는 말하는 속도와 거의 같고 그 범위는 150에서 250 WPM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습관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단어를 머릿속으로 한 단어씩 읽는 대신 Emily Bright, Sighed Every Day로 읽어보세요. 요점은 단어를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눈은 여전히 모든 단어를 포착할 수 있지만 한 문장당 더 적은 수의 단어를 머릿속으로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첫 번째 팁을 살펴보았으니 500WPM의 속도로 이 문장을 읽는 것으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단어를 하나하나 다 읽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요점은 단어가 아니라 내용이에요.
이제 시도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눈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자연스럽게 움직임에 끌리기 때문에 읽는 동안 펜, 마커 혹은 손가락을 사용한다면 더 빨리 읽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종종 문장을 읽을 때 우리 눈은 페이지의 끝으로 향하는 일반적인 움직임을 따르는 대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을 여러 번 읽게 됩니다. 보통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해요. 이 현상은 시각적 회귀라고 하는데 그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의 움직임을 이끌기 위해 무언가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하면 지금 바로 시도해보세요. 책 한 권과 옆인 한 자루를 들고 연필을 페이지를 가로질러 움직이세요. 책에 낙서를 하지 않으려면 뒤집어 사용하세요.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에게 꼭 알려주세요. 세 번째 팁으로 넘어갑니다. 주변 시야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예를 들어 화면 중앙에 있는 이 개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것을 보는 동안 현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물건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타나는 다른 물체들도 볼 수 있나요? 주변 시야 덕분에 이런 물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읽을 때 우린 한 번에 한 단어에만 집중합니다. 우리 눈이 주변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주변 시야를 사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은 맨 왼쪽 코너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대신에 책의 문장을 중간부터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간부터 시작하여 전체 페이지를 읽는 데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을 자극해서 가운데 부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단어들을 흡수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일반 속도에서 빠른 속도로 시험해 볼게요. 화면 중앙에 초점을 맞추고 주변 시야가 옆에 있는 단어로 바꿔도록 합니다. 잘했어요. 지금쯤 속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빨리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비록 정보가 처음에는 뒤죽박죽이 되더라도요. 여러분의 뇌는 더 빠른 속도로 읽는 것에 익숙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속도 영역을 늘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분당 300단어를 읽는 것에 익숙하다면 분당 600단어를 읽도록 해보세요. 뇌가 약간 괴롭겠지만 300WPM으로 다시 읽으려고 하면 매우 느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읽기 속도를 증가하고자 하는 동기가 쉽게 부여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팁을 테스트 안에 감췄어요. 이번엔 속도가 1000WPM입니다. 행운을 빌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렇지 않다면 비디오 속도를 늦추고 다시 보세요. 이제 스피드 토킹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의 독서 속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요.